네, 코하 1월 23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출발합니다. 이준호입니다.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암호화폐 관련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투심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베 파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인 피터 코리는 암호화폐 투심이 꺾인 이유가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했는데요. 다시 고개를 든 양자 취약성, 이 암호화폐 가격에 악영향으로 다가올지 더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 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힘이 미약한데요. 장단기적으로는 혼조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2%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가 중요하죠. 6.19%입니다. 여전히 6%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6% 아래로 내려와야 비트코인도 가고 이더리움도 가고 리플도 갈 텐데 현재 6% 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6%입니다. 여전히 횡보세 보일 것으로 보이고 언제쯤 이게 이 파란색 선으로 가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까요? 하지만 여전히 횡보세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단기적 관점의 키포인트 스코어인데 마이너스 0.53%입니다. 이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도 여전히 횡보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투자 시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비트코인 진짜 밀당을 했습니다. 흐름 졸랑말랑 했는데 수현 기자. 이 한 주 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7%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또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한 주간 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 정말 우리 시장은 트럼프 입에 울고 정말 계속 울었던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진 못했어요. 네, 웃진 못했어요. 네. 좀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코마워 매일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저와 함께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일단 이번 주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시작으로 한 매크로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겹친 결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촉발 요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발언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면서 병력을 파견한 나토 회원국 8곳을 대상으로 이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유럽과의 희토류, 전력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이 좀 재부각됐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증시도 떨어졌고 또 비트코인 역시 안전자산 선호 국면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럽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작년 4월에 대규모 관세 공포가 떠오르면서 미 증시도 하락하고 암호화폐도 하락했는데 그런데 며칠 뒤 이 관세를 철회했다 얘기 덕분에 그래도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이죠. 네. 다보스 포럼 참석 이후에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좀 다시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만 달러 선을 잠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가 또 탁호를 했다. 네, 그렇죠. 아. 그런 말이 나오면서 네. 반등을 잠시 보였는데 네. 거기까지였습니다. 추세 전환을 다시 하진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비트코인을 좀 신경 써 주셨어요. 맞아요. 네, 얘기를 또 저희 코마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클래러티 법안에 빠르게 서명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시면서 네. 좀 시장이 좀 기대를 좀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가나 했는데 역시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네. 9만 정도를 조금 다시 회복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결국에는 가격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만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저도 이 다보스 포럼을 생중계로 계속해서 들었는데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와서 네.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려다가 마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랬는데 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클래리티 법안 심의 추가 연기 소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참 오르나 싶으면은 또 이렇게 업계에서 또 안 좋은 정책적인 영향이 또 이렇게 또 나왔는데 어제 나온 소식이었어요. 블룸버그가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이제 은행위원회가 다음 달 말이나 3월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정책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됐는데요. 네.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가 주택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주택 관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막 연금 관련해서 퇴직연금을 뭐 활용해서 주택 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아침에도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네. 어쨌든 좀 우리는 지금 관심 받기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쨌든 간에 상업농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안 초안을 공개를 하면서 이번 달 27일에 마크업을 좀 예고를 했지만 네. 어쨌든 은행위까지도 계속 이거를 해야 좀 완벽하게 법안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은행이 일정이 밀리면서 좀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는 다시 한번 뒤로 밀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서 암호화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이 법안이 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이 법안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의 가격이 안 좋다는 거 지금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럽과의 갈등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 그렇죠. 뭐 그린란드를 진짜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지 이래야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완전히 풀리는 듯 했지만 네. 또 어제였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유럽이 미국 국채나 네. 미국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강력한 보복을 취하겠다라고 좀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으셨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이 발언은 EU 국부 펀드들을 겨냥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 커페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계획에 반발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린란드 그 연기금 시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 투자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부각한 겁니다. 갈등이 좀 그래도 이 관세를 철회하면서 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그대로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를 앞두고 주목해야 될 이슈도 많아 보입니다. 어떤 게 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변수는 네.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보스 포럼에서 새 연준 의장을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무대로 하는 네. 다보스 포럼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가의 이 네. 내정 상황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브리핑해 그러면서 주시고 또 한 번
한번 파월 깠잖아요. 아, 그렇죠. 네, 파월 또 너무 네. 느리다 이러면서 바이든도 까고 또. 네, 바이든도 까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19일에 다음 주쯤 의장 지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보스 이 포럼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힌트도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그쵸. 특히 이 자리에서 후보군이 사실 한 명 정도로 좁혀졌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CIO의 면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두 케빈이었는데 그렇죠. 케빈 해시시 백악관에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좀 날아갔고 근데 릭 리더가 좀 유력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남겨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쵸. 현재 그래서 후보군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릭 리더랑 네. 이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 해시 연준 의장 지명 확률이 원래 한때 75%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한때 75%였던 게 6%까지 급락을 한 상태고요. 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45%, 릭 리더 블랙록 CIO가 32%,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런 연준 이사가 12% 등으로 경쟁 구도가 지금 재편된 상황입니다. 아직 그래도 두 케빈 중에서 케빈 워시가 그래도 선두 네.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네. 이제 블랙록 CIO가 지금 바짝 추격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오는 28일 자정에는 이 미국 SEC와 또 CFTC가 네. 가상자산 규제 관할 정합성을 주제로 합동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기관이 그동안 이어져 온 그 관할 논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SEC 관할이냐, CFTC 관할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암호화폐 규제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의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여전히 우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86,5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84,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네. 반대로 조금 더 지금 상태에서 좀 더 힘을 내서 91,700달러대 저항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네. 94,000달러, 97,000달러까지 회복 시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81,100달러에서 98,400달러 사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단기 보유자 평균 매입가인 98,400달러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매도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설령 98,000달러를 상향 돌파하더라도 네. 10만 달러를 위로 좀 도달하기에는 매물대가 존재해서 수요 모멘텀이 확실히 회복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10만 달러 상향 돌파는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또 투심이 꺾이면서 10만 달러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시각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을 해볼 텐데요. 훈 기자, 네네네. 차트상으로 바라본 비트코인의 상황 어떻습니까? 뭐 저는 사실 편안하게 잠자고 오늘 출근하고 왔습니다. 네. 네, 뭐 이미 사실 뭐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뭐 없어가지고? 사실 네. 뭐 제가 어제 방송에도 네. 실시간 채팅에 이제 뭐 미리 알려드렸던 대로 뭐 그런 구간들 지금 다 잘 횡명보호하고 있거나 터치를 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렇게 특이사항 지금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네, 오늘 좀 사실 지금 요새 이슈가 뭐 그린란드를 둘러싼 다보스 포럼, 도란프 포럼이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웰커미 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그린란드가 그래서 이 미국에 종속이 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꺼져서 과연 이 비트코인이 오를지 네. 아니면 반대로 유럽이 이 그린란드를 끝까지 사수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떼어냈으면 과연 또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질지 사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떻게 되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얌얌얌 꿀꺽하는 순간 유럽은 네. 미국에 대한 보이콧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꿀꺽 실패한다면 당연히 관세는
불어나게 되겠죠. 아, 미국 그래서 관세를. 네, 예. 사실 지금 앞으로 어떤 것을 잘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트도 있을 것이고 온체인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지금 가장 먼저 오늘 제가 이 온체인 대표적인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의 이 크립토 센티먼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지금 이건 뭐죠? 이게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의 사이트에 이제 센티먼트라고 하는 이 크립토 현재 시장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네. 여기 복잡한 거 다 볼 필요는 없고 오늘은 요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만 좀 설명드릴 건데 네. 이 현재 지금 빨간색 그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 있으면 당연히 이 현재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치고 요거를 일주일로 축소했을 때도 이 큼지막한 막대가 하나 지금 19일에 네, 왔었고 예. 지금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도 이 선도 이 0 아래에 있으면 안 좋은 거고 0 위로 올라가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이거 뭐라고 하죠? 이 선의 기울기인가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배를 뿔뚝 만들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락 한번 당분간은 좀 숨을 죽여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센티먼트에서도 보여지고 사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실게요. 네. 비트코인 차트에서 당장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 87,810달러와 88860 이 구간 어딘가를 한번 터치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 3, 4일 동안 여기 구간을 잘 횡명보 드리블을 하는지를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위아래로 되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 지금 구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사실상 이 차트 안에 다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정확히 지금 터치하고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90279 이 상단에 이 빨간색 선 90279를 또 유의해라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죠.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자마자 쭉 빠졌고 또 이 구간 다시 지키면서 올렸고 이 구간을 지금 못 넘고 이렇게 좀 우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 지금 사실 우리 코마워 미리 잘 꼼꼼히 살펴보셨다면은 미리 대응하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테더 도미넌스가 앞으로 좀 중요한데요. 네. 사실 테더 도미넌스도 전 방송에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구간 정확히 지금 여기 1도 안 틀리고 정확히 여기 보시면 그러게요. 정확히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쭉 빠졌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진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수익권이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 테더 도미넌스가 앞으로 쭉 빠질 것이냐 아니죠. 지금 역시나 이 파란색 선 6.21 구간을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지지 삼아서 이제 반등의 여지를 보고 있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 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역시나 제가 피보나치 우리 훈둥이 수포자가 알려주는 이 피보나치 수열 시간에서 네. 제가 이러한 숫자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테더 도미넌스도 간단히 이런 고점과 저점을 1과 0으로 이어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이 이 테더 도미넌스상 이 중요한 구간 이 0.618, 0.55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 차트상 얘가 여기를 이제 지켜주면 한 번 더 이렇게 이 0.786이 됐든 아니면 19에 됐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그 시나리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테더 그러면 도미가요? 네, 테더 도미가.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빠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되냐면 이게 올라가면 여기 구간과 하락 다이버전스를 펼쳐져서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이 윗구간 찍고 다시 빠질 수가 내려올 있어요. 수 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지금 테더 도미넌스 수치로 알려드리자면 대략 6.5나 혹은 기존에 여기 그 네. 선을 제가 표기해 놓았던 6.68 구간이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는 정말 또 한 번 우리 숙명적. 솔수연 기자의 숙명적인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네. 물론 안 오면 좋겠지만 네. 오게 되면 다시 벌벌 떨지 말고 도전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과거에 보면 확실히 저 세계봉이 진짜 네. 찍고 다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봉이. 네. 제가 우리 웰컴의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러한 그 맥점들을 항상 열심히 계산해 드린다는 점 네.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게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빠지죠. 그러면 어느 구간이 정말 어느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까?
그것도 제가 오늘 좀 계산해왔어요. 아, 자,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4시간 봉, 4시간 네. 봉. 지금 이게 지금 요 약간 그 대각선 흰색들 선이 현재 단기적으로 이 그 현재 흐름을 좀 나타내는 선들인데요. 네. 요게 지금 이 선 하얀색 선을 넘지 못하는 이상 얘가 좀 더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 태도 돌면서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 또 미리 표기해 드립니다. 87565. 자, 87565 구간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 주셔라. 87565. 여기서는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네. 클 것이고 일봉상에서는 역시나 87610. 그러니까 사실 87610 그리고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87565 거진 갭차가 얼마 없죠. 네, 87,000원대. 네, 87,560달러. 달러. 네, 네. 요 달러 여기 구간 오면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야 된다.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확인하기 전에 300분 가까이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한 600명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리즘상. 자, 그러면 이더리움 살펴볼 텐데 이더리움도 이번 주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그래도 3,000달러 간신히 좀 버텨주나 했는데 오늘은 3,000달러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 주새 10% 넘게 빠진 이더리움. 한 주간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큰 흐름에서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은 매크로 변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1월 19, 20일 전후로는 미국의 이 대유럽 관세 압박과 이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네. 시장 전반의 위험 자산 회피 국면으로 좀 기울면서 당연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에 좀 기관 자금이 좀 흐름이 좀 확실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연일 순유출이 이어졌고 20에서 21일 이틀 동안에만 5억 1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가격이 밀리는 상황에서 기관 자금까지 빠지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시장 쪽에서도 꽤 큰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락이 본격화됐던 지난 20일에는요. 네. 이더리움에서 약 3억 9,2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청산 물량의 95% 이상이 롱 포지션이었는데요.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서 네. 낙폭이 더 커지는 전형적인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이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 간다 하면서 이더리움도 좀 상승에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를 했던 베팅 롱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산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때 약간 일말의 희망이 그렇죠. 있었는데 3,000달러를 회복하긴 했었잖아요. 네, 최근 24시간 기준으로는 아주 잠깐 이 3,000달러를 네. 회복하기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를 좀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수급 지표와 이 기술적 구조를 보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상 수요가 좀 약화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이에 따르면 이 이더리움의 겉보기 수요, 그러니까 네. 신규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지난해 12월 중순 92,000 이더리움 수준에서 이달 중순에는 마이너스 3,562더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인데 네. 당시에도 이더리움 가격이 2,200달러대에서 며칠 만에 1,750달러대까지 25% 가까이 급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지표가 소폭 회복되긴 했는데요.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 국면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네, 매도 우위 국면인데 그래도 이 거래소 물량이 빠진다는 것은 매도세가 그래도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거래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다. 거래소 물량이 이런 분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크립토컨트 기고자인 아랍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소에 보관된 이더리움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약 1,620만 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특히 이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연초
416만 8천 개에서 네. 현재 400만 개 수준까지 줄어든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랍체인은 이런 흐름이 이더리움 가격과 거래소 보유량 간 괴리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시장 전반에서 이더리움 출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면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하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나중에 수요가 들어올 때 가격이 더 빠르게 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더리움에 뭔가 수급이 들어올 만한 큰 이슈가 빵 터져지면 더 가격 상승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네. 좋은 이슈가 나와도 모자른데 이 JP 모건에서 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요. 네. 네. 재수없는 소리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스테이킹 하시는 준케한테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좀 네. 재수없는 소리를 한 건데 네, JP모건은 최근 좀 네.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나타난 거래량 증가와 이 활성 주소수가 네. 이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반짝 효과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용자 활동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었고 기존 이용자들이 이 레이어 2로 이동하면서 메인넷 입지가 상대적으로는 좁아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제가 또 좀 지지하는 솔라나 같은 경쟁 체인의 부상 그리고 NFT나 네. 이 밈코인 열풍의 둔화도 성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네. JP모건은 이로 인해 네트워크 수수료의 소각량이 줄고 이더리움 공급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어 1으로 좀 이용자들을 좀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거는 JP모건에서는 단기적이다라고 네. 하면서 메인넷 수요가 또다시 약해지면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2,800에서 3,000달러 선을 좀 핵심 방어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가격대는 최근 6개월 동안 약 900만 이더리움이 매집된 구간입니다. 네. 중장기 수요가 형성돼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구간에 고래 매수 주문도 상당 부분 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460달러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2,000달러까지 차례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단기 반등보다는 수급 회복과 매크로 환경이 함께 개선되는지가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지금 이슈 살펴봤습니다. 훈 기자, 네네네.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제가 한 3, 4일 동안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보라고 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네.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올해 뭐라 그랬죠?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해. 해였다면 네. 올해부터는 그 힘이 솔라나.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네.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당연히 우세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봤을 때 우리 솔수영 기자가 방긋 이제 웃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발현이 될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 뜻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최근 또 조정이 와서 빠질 때 이더리움은 더 훅 빠지는 그런 이제 차트가 흘러 나왔고 그리고 이제 비트가 이제 반대로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상승이 물론 쭉 이어지면 좋겠으나 네. 이전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단기 흐름부터 좀 보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 메타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듯한 흐름이 보여요.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 기울기가 좀 이렇게 멈췄죠. 네. 그리고 이제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노랭이가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보스코에서는 얘가 지금 여기서 막 왔다리 갔다리 되게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초록이가 한 번 더 발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다시 현재 구간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 잘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저점을 좀 미리 잡았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2,922달러. 물론 I love 3,000에서 3,000을 지키면 좋겠으면 3,000을 이탈했을 때도
이탈하더라도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2,922. 그래서 현재 여기 구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구간 앞으로 좀 남은 주말 뭐 이틀이니까 그리고 월요일까지 아침까지 여기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것이 베스트.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3,000달러를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겠는데 네. 비트코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테더 도미너스가 현재 지금 이 6.21 파란색 선을 또 잘 공교롭게 지키고 있어서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요.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더리움도 빠지겠죠. 네. 비트코인과 맞물려서. 그러면 이더리움도 역시나 제가 요 그 4시간 봉 기준으로 요걸 이제 좀 세분하게 1시간 봉을 했는데 요것도 좀 새롭게 좀 이 그 선들을 좀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이 위에 요런 하얀색 선들 여기 선 지금 요 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선이 지금 대략 3,000달러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를 뚫지 못하는 이상 네. 3,000달러에 도달한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빠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어디가 중요한 가격대가 돼요? 여기 지금 아래 또 적혀있죠. 2,843달러 구간. 이런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또 다시 전체 물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승부를 봐야 되는 네. 단기적인 그 좋은 맥점, 숙명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알려드릴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이제 다 코인 시장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코인 시장 주봉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이 구간을 1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사파를 제가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사파 그린다고 했죠. 자 1, 2, 3 그리고 이렇게 사파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주봉 관점으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구간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일단 네. 87,500달러 구간 매우 중요하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하는 것도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여기서 반등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역시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은 네. 이 2,800달러 구간 요 밑에 있죠. 밑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2,800달러 구간 여기 어딘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 네. 가격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XRP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2달러 선을 못 지켜주면서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XRP의 이번 하락은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구조적인 매도 압력이 겹친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이 2달러 구간에서 반복된 매물 부담입니다. XRP는 최근 수개월 동안 이 2달러 부근에서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네. 그때마다 차익 실현과 본전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상단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달러대가 점점 저항 구간으로 굳어졌고 이번 조정 국면에서는 해당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하방으로 밀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저항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가격대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XRP 시장은 단기 보유자와 중장기 보유자 간의 손익 격차가 크게 벌어진 구조입니다. 최근 1주에서 1개월 사이에 유입된 신규 매수자들은 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진입해 수익 구간에 있지만 6에서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 다수는 아직 손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에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단기 보유자는 이익 실현에 나서고 중장기 보유자는 이번이 탈출 기회라고 판단하면서 매도하기 쉽겠죠. 네. 실제로 XRP 같은 경우에는 2달러 재시험 구간마다 상당한 규모의 실현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네. 이는 해당 가격대가 신규 매수 구간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의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가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 훈 기자, 네. XRP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웰커미 분들을 위한 특별 오. 맵팩 자 맵팩, 보여드릴게요. 맵팩. XRP 사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요 화면, 요 화면만 잘 캡처해 주시고 캡처. 자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캡처. 찰칵. 자 됐습니다. 자 사실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원화 값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원화적으로 4개를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3,000, 그 다음에 2,986원대, 2,890, 뭐 여기 2,897원대, 그리고 2848. 그래서 여기 가격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원화 값으로도 2,848, 2848을 깨버렸죠.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크겠죠.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 바로 날아 올려주면 당연히 우리 중캐도 빵긋 웃을 텐데 확률적으로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죠. 자, 네. 그래서 제가 이 화면 캡처하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달러값인데 더 빠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1.747 구간, 1.679 구간, 여기 1.513. 그런데 1.513까지는 올지는 미지수겠지만 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여기서 입 벌리고 잘 대응하면 숙명적으로 도전하면은 또 짭짤한 네. 수익을 또 맛볼 수 있는 구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간 오기 전에 여기 현재 지금 또 미리 일전에 잡아드린 여기 1.848 구간 여기 지금 박스대에서 지금 이렇게 잘 걸쳐 있잖아요. 여기 구간 둥지 잘 틀고 올라가면 좋겠으나 올라가더라도 위에 2달러가 강력한 또 저항대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2달러를 뚫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다. 그럴 때 지금 미리 알려드린 이 가격대에서 잘 대응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떨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 이슈를 확인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 오랜만에 솔라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도 이번 주 진짜 많이 하락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네. 아무래도 오늘 제가 방송 원고를 상대적으로 좀 즐겁게 작성하지 못한 이유가 네. 이놈 때문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다운돼 보이시기도 해요, 지금. 네, 제가 정말 일주일 중 사실 가장 행복하고 그런 날이 코마오 촬영할 때거든요. 네. 네, 왜냐면 우리 웰컴이 여러분들 만날 때가 굉장히 설레고 행복한데 방송 준비하는 게 정말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런데 네. 이상하게 오늘따라 굉장히 힘들었던 게 네. 요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다룰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온체인 지표와 기술적 흐름이 좀 동시에 악화된 결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네. 우선 온체인부터 보면요.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이 좀 꽤 부정적이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솔라나 투자자들의 순실현 손익 지표가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건 수익을 실현하는 장세가 아니라 손실을 감수하면서 던지는 물량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손실 상태 보유자가 누적되면서 네. 향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 탈출 매물이 대기하게 되면서 단기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 투자 심리도 좀 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 신호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상승 쐐기 패턴을 하방 이탈하면서 네. 추세가 굉장히 꺾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BTC 역시 솔라나가 140달러 상단에 안착하지 못한 이후로 136달러 그리고 135달러 지지선을 연달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흐름에 들어갔다고 짚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솔라나 쪽에서는 완전히 좀 나쁜 이야기만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ETF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흐름은 약했지만 이번 주 내내 순유입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누적 순유입 같은 경우에도 8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정작 속에서도 기관 자금이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라나까지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주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님, 제가 계속해서 댓글 보고 있었는데 좀 오늘 멘트가 좀 빨랐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 기자님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한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아까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이은주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을 해킹하게 될 경우 은행부터 이미 먼저 뚫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더 취약하다. 암호화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양자 컴퓨터 이슈는 암호화폐에 하방 압력을 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래도 이 CNBC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저도 조금 이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해 볼 텐데요. 최근 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 상원에서 논의되던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충돌로 심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이슈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이해관계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대표와 함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그 개념 정의와 다르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 합니다. 네. 일단 기존에 가격이 고정된 코인이라고 이렇게 사전식으로 저희가 외우기만 했던 개념 정의에서 벗어나 오늘 조금 더 나아가 보자 할 텐데요. 네. 겉으로만 보면 모두 1달러에 맞춰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담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네. 규제 환경을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와 에테나 생태계를 통해서 나온 USD2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인프라에서 구조를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늘 1달러에 고정된 코인이다. 이 정도로는 지금 설명을 할 수 네. 있는데 이제는 구조를 먼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그냥 고정하는 가치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네. 1달러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 구조가 그럼 다르다는 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좀 네. 어렵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저희가 하나의 체인에서 거래를 해도 되는 충분한 환경이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이 더 확장이 되면서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유동성 파편화 시대가 왔습니다. 내 자산이 네. 여러 체인에 이렇게 다 분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단순히 달러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네. 내가 가진 자산을 여러 체인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는 사용자들의 니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어디서든 내 자산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이 니즈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화하게 네. 만든 걸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현재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진짜 많잖아요. USDT, 네. USDC, USD.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서 보면 쉬울까요? 제가 그래서 구조를 한번 네.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나열식으로 해서 다 외우기보다는 구조가 크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저희가 USDT나 USDC처럼 실제로 달러를 은행 금고에 1대1로 패깅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USD1처럼 정치 제도권과 연결된 것이 주로 법정화폐 담보형,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리버나 온도 파이낸스, 뭐 USDY처럼 네. 국채나 이런 현금성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담보로 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익 구조까지 설계를 하는 것이 실물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한 확장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합성 구조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고 단어도 어렵지만 내용도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포지션을 이용해서 달러 가치를 임의로 만드는 건데요. 네. 오늘 이번 주에 상장한 USD 코인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유형인 이 자산 기반 확장형의 대표 주자 리버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 코인이 있고 또 여기서 발행하는 달러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리버는 네. 시스템이자 저희가 프로젝트 명칭입니다. 디지털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리버고요. 네. 여기서 발행되는 1달러 가치로 사용이 되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SETUSD입니다. 네. 리버는 단순히 이렇게 가격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까지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고만 있는 달러보다는 기간 없이 개인과 개인의 은행 거래를 돕는 이 디파이 안에서 네. 역할을 하는 달러에 좀 가깝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기존 디파이 대출 서비스와 비교해 봤을 때 리버의 이 차별화된 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점은 일단 공간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솔라나 체인에서 발행을 하면 대출을 받으면 솔라나 체인에서만 제가 담보를 맡기면 네. 거기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리버 같은 경우에는 옴니 체인 구조를 사용을 해서 담보는 예를 들어 서울에 맡겼어도 네. 내가 쓸 때는 뉴욕이든 뭐 경주에서 쓰든 어디서 쓰더라도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파이 구조를 다루면서 디파이를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네. 내 자산은 이더리움에 있는데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는 솔라나 체인에 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이었는데요. 그쵸. 바로 이 리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조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이 대통합. 네. 하는 그러니까 담보를 맡긴 곳과 돈을 쓰는 곳이 달라도 된다. 네, 네. 이런 게 핵심이라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레이어 제로라는 네.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흩어진 내 담보랑 부채를 하나의 글로벌 포지션이라는 개념 정의로 해서 네. 조회를 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떤 체인에 담보가 맡겨져 있고 어떤 체인에 부채가 있는지를 네. 통합해서 연동된 체인 안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치하면 그 정보가 모든 체인에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덕분에 사용자는 수수료가 비싼 체인에 자산을 맡겨놓고 그쵸. 그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네. 수수료가 저렴하고 좀 더 빠른 체인에서 사용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최근 시장의 화두인 저희가 체인 추상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여행을 할 때 막 미국에도 쓰고 일본에도 쓰고 이렇게 좀 여러 군데에서 다 쓸 수 있다. 체인을 한번 통합했다. 네. 이게 리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무분별하게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제가 뭐 앞서서 이렇게 뭐 체인 추상화라는 이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말 그대로 체인이 추상화 개념처럼 뒤에 뒷단에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네. 여러 체인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쵸. 위험성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하는 시점에 바로 부채로 잡힙니다. 네. 그리고 또 발행하는 과정까지의 이 드는 비용 또한 부채로 같이 잡히기 때문에 네. 뭐 책임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위험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부채가 온전히 네. 자기 것으로 되니까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거를 발행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기본 기준은 이런 담보 비율입니다. 담보 그래서 비율. 내가 담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네. 그래서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포지션이 이제 정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청산이 될 때 무분별하게 이렇게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스템 안에서 정리되도록 설계가 돼서요. 참여자들이 모인 풀 안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그 대가로 이제 담보를 서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좀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 리버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제 보상 계획. 네, 네. 그러니까 토크노믹스 설계가 좀 독특하다라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구조화돼 있죠? 제가 백서를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일단 초기 참여자한테 굉장히 압도적인 보상을 줍니다. 아, 바로 좀 구미가 당기게끔 네, 만들어놨군요. 충성 고객인데요. 굉장히 네. 숫자로 압도적인 보상을 줍니다. 네. 일단 총 발행량은 1억 개로 고정이 돼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네. 바로 만약에 내가 해당 포인트를 어떤 활동을 해서 포인트를 받는데 네. 그 해당 포인트를 바로 토큰으로 바꾸지 않고 180일 정도 있으면 네. 270배를 줍니다. 270배. 네, 근데 이게 270배가 네. 저도 이제 수익을 270배를 주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예를 들어 10,000포인트를 주면 네. 그 10,000포인트를 내가 180일 동안 예치를 해놓으면 270배만큼의 수량을 코인 수량을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수량을요? 네, 네. 순간 가격에 270배를 준다 해가지고 네. 당장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들까 했는데 그건 네, 아니었다. 네. 그러면 이제 리버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리버가 이 체인의 경계를 허문 똑똑한 좀 은행이었다면 이번에 살펴볼 주인공은 접근 방식이 완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에테나의 생태계의 USD인데 대표님
이 USDE는 다른 아까 그 리버 같은 경우는 국채를 담보로 했는데 얘는 실물 달러가 없어도 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좀 이런 독특한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버 같은 경우는 국채나 실물 자산을 담보로 두었지만 네. 지금 이 USD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1달러를 만드는데 전문 용어로 저희가 델타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립?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좀 네.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문과라서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시소의 비율을 두면 됩니다. 시소요? 네. 네. 그래서 시소에서도 양쪽의 무게가 똑같으면 저희가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1의 중립을 가치가 변화하지 않게끔 네. 양쪽에 중립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네. 그럼 가격 움직임을 수평으로 만든다.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데 어떻게 1달러를 지키는 거죠? 네, 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완벽하게 조합이 되는 건데요. 네. 네, 일단은 한쪽에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고 내리면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코인을 이제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맡긴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만약에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베팅을 똑같은 수량만큼 해놓습니다. 아. 그럼 코인이 오르면 네. 이용자들이 맡긴 담보에서 가치가 오르고 만약에 떨어져도 우리가 이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또 네. 여기서 배팅을 해놨던 것으로 0을 맞출 수 0을 있기 계속 때문에 수렴을 네 해준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인이 1달러에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실물 자산 없어도 이 수학적인 평형,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로 평형을 맞춰서 네. 1달러를 패깅하는 건데 네. 그럼 리버처럼 담보를 또 이렇게 넉넉하게 잡을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1달러를 대출을 하려면 네. 1.5 정도의 달러를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USD 같은 경우에는 1달러 대출을 받고 싶으면 1달러만 담보로 받아도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균형만 잡고 있으면 수익은 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에테나를 근데 인터넷 채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수평으로 맞추기만 해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떡해요? 네. 네, 일단은 담보로 잡은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서 이제 맡기면 저희가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스테이킹 수익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뭐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시소로 비유를 할 때 네. 하락장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하락장에 베팅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수고비 같은 개념으로 조금 더 줍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수익이 네. 재미난 수치가 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USD가 이 두 가지 수익으로 2024년에는 평균 연수익이 19%에 달했고요. 뭐 물론 시장이 조금 성숙해지다 보면 네. 하락장에 배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수고비가 줄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25년도는 한 7%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한 5% 정도까지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재미를 보기는 조금 아쉬워지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롱 포지션보다 비교적 적은 쇼트 그쵸. 포지션한테는 수고비를 줘서 네, 네. 19% 수익을 줬다. 놀랍지만 근데 저는 여전히 이게 좀 안정적인가? 라는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과거 이 루나 사태가 생각이 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문제됐던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USD는 무엇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위험했던 우리 테라 USD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그쵸? 텐데요. 이때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이 루나와의 토큰과의 교환 구조만으로 1달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비슷하게는 아이언이나 뭐 베이시스나 ESD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들 역시 아무 담보 없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USD는 아까 말씀드린 이더라든지 비트라든지 실제 디지털 자산으로 1대1 완전 담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중립 핵증을 통해서 시장이 폭락을 해도 담보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하고요. 한 가지 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네. 전문 금고 기관에 제3자한테
보관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거래소가 파산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자산은 보관될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전통 금융보다는 좀 파생 상품 쪽에 네. 가깝다. 네,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